먹거리 정책만큼은 건강한 동부에서 좀 나서서 매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한 4번까지 하고 멈춰 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전주에서 오셨어요. 황영모 선생님께서 흔쾌히 또 발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스피드를 더 나서 토론을 좀 열심히 준비하게 됐고 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고 또 각 영역에서 이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많은 의견을 토론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있습니다. 황영모라고 합니다. 네. 먼 금천까지 왔습니다. 불러주신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이 그때 2003년도 먹거리 계획 세웠잖아요. 이제 영양 중심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동안 사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지역의 먹거리 전략, 먹거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로 세워진 데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푸드 플랜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쭉 실행을 해가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먹거리 전략이 주요한 이제 국가의 정책이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에 246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먹거리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가 139개나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먹거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 또는 해가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볼 때, 가히 이제 푸드플래닛 시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국 먹거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책임을 맡았고, 거기에서 국가 먹거리 기본법 법안을 제가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 입법 발의까지 됐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조만간 이제 자동 폐기될 위험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계시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입법 과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먹거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해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먹거리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는 꼭 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이 근거법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도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발의만 됐고 이제 이번 국회에 또 자동 폐기될 위기가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법안을 개정을 해서 22대 국회 때는 꼭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 등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이전에 이 웹에서 서치를 해보니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금천구에서 여러 세미나 동영상도 제가 청취도 하고 활동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하시는 이 내용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후원인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후원 요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제가 했던 연구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농축이랑 함께 만든 그 사업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뜻깊은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먹거리 체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다 생략하고요.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돌봄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인데 조금 제가 호흡이 좀 빨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례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중 위기, 복합 위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전공을 농업경제학을 했고 지역에서 여러 현장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대 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식량위기, 사회위기, 그 다음에 지역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에서 탄소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출을 줄이고,
유일한 그 흡수원이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처럼 대파가 폭등하고 사과가 폭등하는 이러한 그 생활물가 불안정의 시기에 식량 위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국제적인 공급망의 불안정 때문에 이것도 상시적인 위기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먹거리 자금력을 높이는 거죠. 세 번째, 지역 위기입니다.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이죠. 이른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지방 소멸 위기라고 정부가 공식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방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농촌 지역의 위기예요. 농촌 지역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을 매개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회 위기입니다. 고령화되고 저출산되고 또 양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지역사회 이런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체를 갖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97년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 됐고 이혼도 하고 조선 이 아이들이 생겨났죠. 이 아이들을 품어준 지역이 농촌이지 않습니까? 자, 이 4대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저는 감히 농업, 농촌, 먹거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른쪽에 저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위기 상황 터널을 이제 벗어났는데 자, 한번 2000년, 2021년, 22년도로 한번 우리가 시계를 한번 돌려봅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한 방 맞은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루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이 휘청거림을 우리 딛고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밑으로 꼬꾸라져 내려갈 것이냐 이 기로에 2023년, 2024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결정하는 힘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얘기하는데 회복력은 사람의 면역력과 같이 외부로부터 충격이 왔을 때 다시 원상되고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복력은 경제적인 회복력, 사회적인 회복력, 물리적인 회복력, 기후 환경적인 회복력 여러 종류가 있는데 회복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충격을 꽝 받았을 때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죠. 남미가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독재정권의 그 암흑한 터널의 과정에서 남미가 빈곤국가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가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는 그 회복력의 원천을 먹거리, 농업, 농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코로나의 상황에서 가히 사회적인 재난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공공급식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급식이 중단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맞벌이 부부는 아이 급식을 챙겨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혹은 연차를 내고 외출을 하고 또 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2시간 눈밭길을 걸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과 같이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 안전망이 이런 사회적인 재난에서 바로 드러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부는 이 먹거리 돌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실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저 표에 들어있는 것이 국가가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해왔던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임산부, 뱃속의 아기부터 이런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급식이나 도시락이나 식재료나 아니면 보충제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그 식생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빠져있는 영역들이 있죠. 빠져있는 영역들을 더 채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작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폐기됐고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으니까 광역 도와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매칭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사업을 안 하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 경기도와 전라도와 전라남도 정도는 도비를 태워서 시군비를 거기다 얹혀서 사업량을 줄여서 이 사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먹거리 돌봄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늘려야 할지가 더 과제인데 정책이 일부 후퇴하고 있는 점은 좀 애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많이 이슈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애석합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에 대해서 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전공은 사회복지 전공은 아니긴 하지만 먹거리 돌봄 연구를 하면서 많은 정리를 해볼 때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인 시민권 차원에서의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돌봄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트렌드, 흐름은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이른바 복지국가 돌봄 모델에서 넘어가서 돌봄의 사회화를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국가 돌봄 모델은 공급자, 돌봄 서비스를 상품으로 놓고 공급자와 수혜자를 이등분하는 선형적인 구조였다고 하면 돌봄의 사회화는 공급자와 수혜자가 서로 연계하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만으로 작동되는 이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의 키워드는 복지국가 돌봄 모델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 모델이다 이 말씀이고, 이 돌봄의 서비스는 남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정 여력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를 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점, 보편적인 시민권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권리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게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한 논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먹거리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사상의 계층이거나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식품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인간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먹거리는 이 돌봄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이 이 먹거리 돌봄의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 돌봄은 이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요 내용을 보시면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안에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이런 간병 서비스에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결합이 되면 그 간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독거노인의 생활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먹거리 돌봄은 필수 영역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복지, 돌봄 서비스 안에 먹거리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이 입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인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선도사업, 시범사업으로 실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쨌든 뭐 나고 자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역사회가 책임지자 이런 것이고, 이 안에서 먹거리 돌봄이 중요한 사회 서비스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건데, 이 안에서 대상은 생애 주기의 특정 구간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렵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벌이가 없는 이런 분들이거나 그래서 생애 주기에 아주 특정한 구간에 몰려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 수단으로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우리가 이제 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의 입장입니다. 지역 먹거리 체계를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글로벌 푸드 시스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지역의 공동체 방식의 그런 그 다양한 이런 먹거리 관계망을 만든다. 이게 지역 먹거리 체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먹거리 체계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고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먹거리 취약성입니다.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는 것이 지역 먹거리 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먹거리 취약성은 무엇이냐? 결식을 하지 않는 것, 영양 불균형에 처하지 않는 것이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결식을 하거나 영양 불균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먹거리 취약성에 있는 우리 이웃은 생애 주기에 고령자만 해당이 되지 않죠. 아이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 중에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저도 하루에 점심을 먹는 날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그래서 이렇게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서 먹거리 돌봄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을 한번 놓고 봅시다. 아이들은 먹거리 선택 결정권이 없죠. 제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도 먹거리 메뉴 선택권이 없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먹거리 취약성은 개인 단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에서는 이 먹거리 취약성은 가족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 수준의 먹거리 돌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먹거리 돌봄에 대한 사회복지 영역의 관점이 있고요. 또 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에서의 먹거리 돌봄 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먹거리 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대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한 18개 정도의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노인들이 지역에서 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다 받고 여기에 먹거리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는 먹거리 돌봄을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취약성 해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먹거리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먹거리 교육. 이 정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은 먹거리 돌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전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는 전라도와 전국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1기 전주 푸드 플랜을 세우고 2기 전주 푸드 플랜을 지난해에 세웠는데 전주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1기 전주 푸드 플랜에서 했던 50개의 중요한 정책 과제를 다 주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만족하느냐 중요하느냐 이거를 중요도 만족도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요.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의명 표시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마을 부엌을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 과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밥 굶는 아이가 없는 이러한 먹거리 돌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식단 꾸러미를 늘려야 되겠다.
저소득 어르신의 무료급식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나눔 냉장고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것들인데 이 내용이 뭐죠? 다 먹거리 돌봄이죠. 현재의 수준은 불만족해 평균 이하예요. 그러나 시민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주 시민들의 생각인데요. 제가 작년에 농식품부 요청으로 전국에 푸드플랜을 세운 139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랬더니 먹거리 돌봄에 대한 얘기가 이 빨간색 표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시민들은 먹거리 돌봄이 이제 지역 먹거리 계획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거까지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하면 이퀄 로컬 푸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역 먹거리 계획 하면 학교 급식, 공공 급식에 로컬 푸드 공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지금은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거쳐가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지역 먹거리 계획은 먹거리 돌봄 영역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 아마 먹거리 계획을 세우면서 먹거리 돌봄에 대한 정책 사업을 더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먹거리 보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농민들은 이래요. 식량 위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5%도 안 되는데 먹거리는 중요해, 자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농민들의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저 아프리카의 기아 보면서 막 가뭄, 폭설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를 자급해야 돼. 이런 입장이 있죠. 또 한쪽에서는 납꽃게, 어르신 납꽃게 아시죠? 네, 중국산 꽃게의 중량을 놀리기 위해서 납을 넣어서 수입한, 대학 다닐 때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식품 안전을 가지고 먹거리 보장, 먹거리 주권을 얘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먹거리는 이게 민주주의의 에센스다. 그래서 먹거리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먹거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입장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많습니다. 소비자 시민론, 굶주림 프레임, 공동체 프레임, 리스크 프레임, 먹거리 주권론, 먹거리 민주주의론, 오늘 또 세계에서도 오셨는데 먹거리 시민권론, 입장이 다 다양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입장이 다른데 이 다른 입장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위해서 가는 각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먹거리 보장, 아이고 5분 남았네요. 먹거리 보장 어느 정도인가 국민 건강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 가장 최근 연도 왼쪽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결식률이 늘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런데 절대적인 먹거리 경제적 취약계층은 다행히도 줄었다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 놓고 보면 고령자가 결식이나 영양교육 뭐 이런 것이 적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대부터 50대 한참 일하는 여기 계신 우리들이 먹거리 취약성이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소득자는 당연히 먹거리 이 취약성이 높습니다. 오늘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놓고 보니까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많게는 8배 이상 큽니다. 네, 이렇게 결식률도 높고요. 식비 부족 경험도 이렇게 도시가 88% 정도 되고요. 경제적인 먹거리 취약계층도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3%가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지만 우리가 한 끼를 한 달에 1회 이상 결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 이상 늘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돌봄 아니면 먹거리의 접근성을 더 촘촘히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먹거리 취약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먹거리 취약성은 결식하느냐, 영양이 불균등하느냐, 이게 대표 지표예요. 미국에서 사회학자가 이렇게 먹거리 취약성을 공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과 상관관계를 50개 주 카운티에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로컬 푸드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런 그 이른바 생활습관병, 성인병, 공중 건강에 영향의 영향이 결과가 오히려 줄더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제가 우리나라의 이렇게 결식률을 먹거리 취약성으로 놓고 각 지역별로, 광역별로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복지기관의 수, 노인복지관 수, 푸드뱅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학교급식 동사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역아동센터 뭐 등등등 이러한 변수들을 넣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푸드뱅크 이런 것이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결식률이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갈 때 지역의 먹거리 취약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여러 사례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귀포 남쪽에서부터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토탈케어 안에 식사 배달을 하는데 서귀포시는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잖아요. 권역을 대전권역, 그 다음에 대전 중문권역, 대천권역, 그 다음 남원권역 세 권역을 놓고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분여회가 마을부엌을 놓고 어르신들과 함께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진구, 온마을 사랑채 이렇게 마을부엌을 이렇게 커뮤니티 키친을 놓고 여기에 아래 표를 보시면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구청이 들어와 있고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이 온라인 플랫폼 하는 회사도 들어와서 맞춤형 이렇게 그 어르신들 먹거리 돌봄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재원으로 여기다 붙여가고 있습니다. 식단가도 높고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산 북구는 상대적으로 구도심이에요. 여기는 세트라 커뮤니티 센터, 만덕 아울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커뮤니티 센터 공동체 부엌을 주고 밥상 공동체를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맨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지역의 사회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천의 이 마을부엌의 경우 마을협동조합 소란이 공모사업으로 하드웨어를 갖추고 마을부엌을 그냥 그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도 하고 장애인 가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길 위의 아이들 청소년들도 불러들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 공동체 협박까지 하는 방식으로 이 마을부엌이 어떡하죠?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제가 27분에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살림 제주는 아예 생활협동조합이 생명살림, 지역살림, 먹거리살림 중에서 아예 먹거리살림에 관련해서 노영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회복지보장협의체와 함께 먹거리 돌봄 나눔 냉장고를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는 여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나눔 냉장고를 만들고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부터 체인가게로 하면서 끊임없이 이
먹거리 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프로그램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익산의 청소년 자대학교 청년식당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육구처분 위탁시설도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육구처분 여러분들 아시죠? 예, 대신 교도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먹거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기리의 아이들에게 나눈 것을 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똑같이 이 먹거리 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해가고 있고요. 지역의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이 네트워킹을 갖추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방문에 아이들 방과후 돌봄, 먹거리 돌봄 사업도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식당을 가지고 해가고 있습니다. 전주 푸드플랜 시작하면서 전주가 음식 창의 도시잖아요. 맛의 고향인데 바꾸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바꾸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에 3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아침에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재정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정기부 사업으로 재원을 만들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침마다 배달해 줍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이 먹거리 돌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돌봄 보장 안에 식사 배달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정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을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으로 제정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안에 먹거리 돌봄이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먹거리 돌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이런 방식으로 이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줄여서 지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도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치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80%의 재원을 대요. 이거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먹거리 돌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산 진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먹거리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금천구도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4개로 한 80% 정도의 국가 재정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먹거리 돌봄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천구에 마을보험이 몇 개 있는지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에 서울시가 많은 마을부엌 사업 지원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을부엌이 공유부엌이 촘촘히 있을 때 다양한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공유부엌 여기뿐만이 아니라 금천구가 10개 동인데 적어도 동별로 하나씩 이런 커뮤니티 키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지역이긴 한데 충북 옥천구는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가지고 11개 읍면마다 공유부엌을 하나씩 다 만드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역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요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오셨으니까 먹거리 돌봄 추진 체계를 갖춰가야 됩니다. 금천구가 푸드플랜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위원회 안에 먹거리 돌봄 분과를 따로 두어야 하고요.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분과를 따로 두어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제공기관이 더 많아져야 되겠는데 사회 서비스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어촌 상생기금과 같이 여러 또 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 먹거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요거를 매개로 농특위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획한 사업이 요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 먹거리 취약계층 긴급 돌봄 정책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자구발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프레시안 기사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이 구속됐어요. 아버지를 병원에 두었는데 아이도 장애를 입었고 아버지 돌봄을 자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병원에도 못 되니까 퇴원시켜서 근데 아버지는 나 그냥 죽게 놔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방에 혼자 갇혀 있었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이는 그렇게 한 달간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직살해 혐의로 돌아가셨죠. 이 아이가 작은 아버지에게 보낸 말이 이겁니다. 쌀사 먹게 2만 원만 주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쵸? 저도 말씀드리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긴급 SOS 치면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2주간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야당 대표의 공약으로 이게 나왔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총선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조절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영광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이 박사님도 들어가 계시니까 질문에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로 우리 김선정 이사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모르고 이러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동네부업 활짝이라고 작년에 공간을 이쪽으로 옮겼지 그 이전에는 이제 시흥사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가게였고요. 이곳에서 이 동네부업 활짝을 오픈함과 동시에 같이 추진한 게 어린이 식당 튼튼이라고 아이들이 2,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해보자. 일본의 사례를 보고 이게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집 주변에 아무 때나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동네 곳곳에 만들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떤 지원 체계에 의해서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공공이 워낙 잘 되고 돌봄이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 워낙 촘촘하게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늘 또 그 모든 아이들한테 사각지대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하는 민간 영역에서 그 공간을 좀 공유하는 술집을 하는데 밤에만 하니까 낮에 공간을 비워준다든지 채소 가게를 하는데 채소가 좀 많이 남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한다든지 일단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씩 내어주면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출발을 해봤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었어요. 안에도 막 이렇게 어린이 식당에 딱 맞게 막 핑크색,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한 농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2014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 사회계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금천구의 커뮤니티 센터를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직거래장터 화들장이라고 매주 화요일 날 장을 열고 이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들과 요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관 사업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거리가 주는 힘과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공유 공간에 공적 자금으로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뭔가 수익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동대부 활짝을 오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영업 사업,
비영리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주요한 영역이 돌봄 급식을 납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락이나 간식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이 이제 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반찬을 배송하는 우리가 반찬 정기 배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정에서 그 돌봄 기관들에게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업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공간을 개방하거나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이제 먹거리 활동가를 양성해 나가고 또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원래 직거래로 했고 도시농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농교류와 또 직거래 사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모금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도 논의들은 계속 해왔지만 이제 아예 메인 먹거리 돌봄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 조직들이 합류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먹거리 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이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획 회의부터 이제 외부 단체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기획하는 회의로 시작을 했고 월일에 네트워크 정기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총 한 1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협업도 하고 밑에 있는 기관들이 쭉 청담복지관도 있고요. 한 생협이라든지 복지기관들이 함께 해서 계속 이 모금의 지금 관련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그냥 같이 기획하고 같이 평가하고 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과정하고 이번에 설문조사도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활동가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먹거리 찾기층들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좀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이걸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간단 지역사회 것들을 많이 이 사업들을 알리는 홍보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들장이 작년에 이제 상징적인 어떤 집합체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화들장을 구청 앞에서 하게 됐고 이때 이 네트워크로 함께했던 조직들이 다 여기에 산을 같이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오셨지만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곳이 함께 부스를 설치해 주셨고 먹거리를 주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신났었고 학부모 의회도 오셨어요. 근데 전 결혼식 하셨죠? 그래서 총 한 30개의 부스가 쫙 깔렸습니다. 이게 예산이 정말 몇백만 원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이 커졌어요. 이게 그동안 논의하고 모아온 어떤 큰 성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활자로 구체적으로 동네고 활자가 좀 들여다보면 일단 정치 때 정신국대 판매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단 활자가 오면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가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안부를 부를 수 있다 해서 지금 되게 이 뷔페가 만남의 자리로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렇게 먹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식당은 멈춰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에 오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이 워낙 상업지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해서 요리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21년에 시도해봤던 건데 찾아가는 어린이 식당이라고 원래 이게 튼튼히 우리가 1호점이고 그 이후에 2호점, 3호점, 4호점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간 나오지 못하여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도를 해봤어요. 공간이나 사람을 내려면은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거나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6호점까지 운영을 했다가 이 지원이 안 되니까 또 끊어지는 상황이 됐지만 그 곳곳에 어린이 식당이 우리 지역에 좀 더 확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올해 다시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2군데서 어린이 식당을 우리가 음식을 해서 주면 펼쳐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수년 동안 한 곳에서 하다가 이번에 공간을 다 옮겼어요. 옮기면서 아이들을 못 만나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식당 튼튼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 부업을 사실 하게 된 게 우리 그 홍명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먹거리를 주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 농민을 살려야 된다. 그게 주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직거래나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마을법을 연 것도 있거든요. 농산물을 어떻게든 많이 우리가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기로 사실은 화들장에서도 점심밥을 차리는 점심을 차렸었고, 그게 모태가 돼서 동네부 활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속 안정적인 교류를 할 것이냐, 이거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이 화들장이 계기가 돼서, 화들장은 안 열리지만 매주 화요일 날 언니네상과 농성들이 동네부 활짝으로 오거든요. 이게 좀 더 자리를 잡는다 하면 이제 그 화들장의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이 농부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민들의 먹거리를 걷어서 지금 서울에 3군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마을부업하고 생협 2군데에서 4군데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사실은 6군데 정도 돼야 6군데 정도는 돼야지 수익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직거래의 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모임 공간, 회의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되고, 다양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어서가 아니라 먹거리를 본의 아니게 접하지 못하는 모든 형태인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어떤 1인 가구로서의 어떤 고충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의미 있게 작년 안에 만난 사람들은 청년들. 청년들이 10명씩 4번을 모집해서 했는데 다 중복 없이 모집했는데 매번 풀로 다 차고, 그 친구들이 지금 후속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 오늘도 벚꽃은 우리 동네 벚꽃은 어디서 구경해야 되나요? 자기들끼리 막 카톡하고,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중년 1인 가구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주거 상담소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역시나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쭉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건 마을부업을 많이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을부업을 우리처럼 사회적 경제 모델로 만들어도 좋고, 지역에 이미 있는 마을부업을 활성화시켜도 좋은데, 사실 복지기관에서도 경로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걸 좀 더 오픈하면 어떨까, 이거를 약간 아예 마을부업이라고 상정을 해가지고 경로식당이 점심때 경로식당을 하지만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교육 프로그램 한다든지 청년 소셜라이닝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의 마을부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하나씩은 대표적인 마을부업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축 방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재 사무국장 청정입니다. 먹거리랑 되게 낯설어요. 저는 사회복지 쪽만 하다가 이제 근전년 대표님께서 작년에 어떨길에 왔다 가지고 설문조사에 발표를 했는데 미숙하는 걸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먹거리 조사를 쓰는데 일단 도시락, 간식이 제공되는 곳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복지관, 5대 복지관이랑 동복, 노고, 장애인복지관, 5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여쭤봤더니만 반절 이상이 나왔어요. 10년 이상이. 그리고 지금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먹거리 가는 비중이 거의 30% 이상이 43.2%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먹거리 관련 사업권은 생활시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식사와 간식 제공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 요리 프로그램도 34.1%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점은 아무래도 사업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따온다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필요한 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좀 높고요. 그리고 대상자별로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20회 이상이 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1, 2회나 3, 4회로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도 44.2% 나왔습니다. 대상자별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편인가 했을 때 매우 그렇다고 68.2% 나왔던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기관 쪽은 식사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간식, 도시락 그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거는 아무래도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나와 있고 예산 배치 불안정성 계속 단발적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개인적 조건에 맞춰서 제공되는 거에서 여쭤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 쪽은 노인 관련해서 음식도 맞추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맞추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가 68.6% 나왔고요.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런 예산도 그렇다 보니 다양성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49%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분들은 만족을 하시죠. 원자는 혼자서 드시거나 아니면 불균형적으로 식단을 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공의 수이기 때문에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86.4%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뼈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그 먹거리 제공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또 이제 계속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건강 상태나 조건에 맞춰서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먹거리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충분한 예산, 아까 매번 중복이 되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 지속돼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왔고요. 건강성은 많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거의 저희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었는데 교육을 받고는 적이 아주 없다가 전혀 없다가 거의 60%가 넘게 나왔어요. 72.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따졌을 때 우리 이게 먹거리 사업이 저도 이제 복지 쪽에 있으면서 잘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 복지 쪽도 좀 많이 이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좀 이제 같이 동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계속 또 자꾸 중복되는데 일단 예산, 공공 시설 전자체계 물리적 공급체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그렇죠. 제철 음식,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하는 거, 다양한 정보, 통합적으로 관리로 정보 공유하고 이제 사례와 효과 검증, 이제
우리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셨던 분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많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먹거리 시스템 구축하고 맞춤형 먹거리도 지원하고 이제 다양한 대상자들 먹거리 교육을 지원해야 되겠다. 네, 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아까 하신 거를 보고 우리 협의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당황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먹거리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돼서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서울시에서 시행될 때 저희 교육복지센터가 공동모금에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교실 하마터면이라는 사업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서 뭔가 또 건강한 농업에서 그 사업을 또 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영향을 해줘서 너무 또 지역 감사하고 그 역할을 어쨌든 엄청 어렵거든요, 농업의 사업이. 근데 사회복지 그거를 전공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줘서 지역의 주민의 입장으로서 감사함을 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통합 이 취약계층에 위해서 어떻게 체계화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만나면서 아이들 그 상황 그리고 먹거리가 어떻게 아이들 생활에 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들어갈 게 앞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저는 2013년 5월부터 교육복지센터라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센터는 이게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 학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시간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 안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그래서 학교 안에서 또 어떻게 아이들을 또 만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로 처음 일한 게 교육복지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교육복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누구보다 저는 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아이들 좋아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는 쌀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밥을 늘 충분하게 먹었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는 아이들이 되게 부러웠던 그런 유년 시절을 지내서 쟤네들 라면도 사 먹는데 우리는 왜 돈이 없어서 라면도 못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제가 처음 가정방문을 갔을 때 보니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 근데 그 집의 냉장고는 텅비어 있었고 도시가스 체납으로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가스가 연결되지 않으니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는 정신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었던 그런 가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아빠 혼자서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딱 가보니 쌀이며 음식물, 종량제, 봉투, 치약, 칫솔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그 집에는 밥을 지을 수 있는 밥통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리고 아빠는 늘 일을 하러 갔고 딸아이 둘은 집 문을 그냥 열어놓고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고 근데 그 아이들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보육원에서 곧 사회인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살 초등 4학년 아이. 이 아이는 어머니를 저희가 가족 동의하에 어머니를 입원 조치하고 아이와 마주하다 보니 아이는 그 정신병이 있던 어머니는 늘 한 가지 음식만 아이에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옷만 입었고 저희는 얘가 그 옷을 빨지 않아서 매일 저 옷을 입나 했지만 어머니는 늘 같은 옷을 사서 입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먹는 것에 부족했어요. 늘 애를 쓰고 있었고 살도 썼고
그리고 근데 그 엄마를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집에 마찬가지 들어가 보니 그 집은 쓰레기 집이었고 냉장고는 다 곰팡이가 음식들은 다 곰팡이가 쓸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남매를 홀로 키우던 어머니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전세임대로 집이 주택이 되게 넓었어요. 넓었으나 저희가 갔을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찼었고 아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늘 지원해 오던 음식들, 반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우리가 보면 먹는 것만 먹고 버리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뒤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오물과 이런 것이 넘쳐나서 저희가 하루 종일 그 집을 청소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는 이제 조식 사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학교 조식 사업을 할 때 되게 냉동식품들을 조리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는데 관심 있는 학교장님이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미 되는 조식 사업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먹거리가 좀 안전하거나 영양이 좀 고루 잡힌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는 방학 중에 이제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에 저희가 늘 신청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안에서 이미 이제 급식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방학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모 기업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걸 신청을 해서 10가족, 20가족 선정을 하면 선정된 업체에서 그 집으로 반찬이나 이런 배달 서비스가 가는데 이것도 지역에서 좀 가까운 데서 연결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고픈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거죠. 3세 방앗간이고 세무김밥에 도시락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엄청난 거죠. 플라스틱에 담겨진 음식을 먹고 또 비닐을 벗겨야 하는 음식들을 먹는데 뭔가 아쉽지만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특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예산들이 먹거리 꾸러미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모든 복지 예산이 다 꾸러미로. 근데 그 꾸러미의 구성분들은 대부분 냉동식품이거나 통조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전달이 돼서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그 시대가 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뭔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이렇게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그 연결된 독산역 앞에 주 이네스트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에서 후원을 저 센터에서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운행하는 이제 그 카페가 있는데 1층에 그 직원들이 어떤 음료를 먹으면 그게 예산이 모여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뭘 지원해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저희가 먹거리가 취약한 가정에 반찬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정기 반찬을 해서 지금 3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등록으로 활자로 연결을 해서 그 기업에서 바로 활자로 돈을 하고 활짝에서는 그 기부금 영수증 처리까지 해주시고 저희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주고 그 선정의 가정의 배달이 잘 가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기업에 피드백을 하는 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마침 그 동네북에서는 사전에 링크를 먼저 주고요. 내가 먹을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조리된 거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거 중에서 요걸 먹을 거고 요걸 먹을 거고 그래서 뭐 국이나 메인 요리, 그다음 반찬 3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버려지는 음식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스댄용기로 가면 더 좋겠는데 이 회수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회용으로 가고 있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아빠랑 아이와 살고 있는 집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게 링크가 오면 아빠랑 아이가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고요. 또 할머니랑 손주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 1년 정도 배송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자기는 저염식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그렇지 못하니 우리 집 거를 다른 집으로 배송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센터에서는 다른 한 가정은 지금 추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어쩌다 집에 들어오세요. 아이 혼자 고스란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인데 반찬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봐서 밥은 지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밥은 할 수 있대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 집 반찬만 가서 그렇게 지원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쨌든 작년에 되게 무기력했는데 올해는 좀 힘을 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연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여학생이 있는데 엄마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암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반찬을 선택할 때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잡채 그러면 걔는 잡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용어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좀 접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움직일 기력이 없는 엄마는 매주 오는 그 반찬을 아주 감사히 먹고 꼭 가방에 먼지나 뭐가 묻지 않게 높은 곳에 잘 걸어뒀다가 다음에 교환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대개 가정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경제적 고립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발달 단계별 맞춤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 어르신, 노인, 여기도 조금 나이가 좀 정해져 있어서 되게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재해석되거나 재구조화가 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전 세대를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채고 그리고 그걸 연결하고 연결된 기관들이 삼삼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대안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통합돌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먹고자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때에 먹을 수 있기를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가 만든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당사자의 편에서 당사자가 해낼 수 있거나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식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례를 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례 발굴이나 이런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 어머니가 아프시고 하면 어디에 등록되거나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돌봄책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좀 크게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식아동률이 결식률이 2.96%인가 같은 정도 되는데 그럼 3%면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생이 약 얼마인가요?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1,000명으로 하게 되면 30명은 굶고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이면 300명이 굶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천구에도 300명에서 600명 정도는 결식 아동이 있다고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에서는 사실 복지센터와 연계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제였고요. 다음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먹거리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서 윤정성 금천주거안심도마센터 주거상담 수업인물의 강의를 토론 발제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거상담소 소장 윤중선이고요. 정책이 아니고 정착. 사실 저희도 맨날 그 주거에 관련된 상담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먹거리 네트워크 활동을 좀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저는 주거라고 생각해봤는데 주거하고 또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뗄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어째서 저희가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3년부터 금천구에서 주거 관련된 상담, 지원 이런 사례 관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요즘은 이제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집을 이사시켜야 되나, 어떤 집을 구해줘야 되나, 임대주택은 뭘로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해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옛날 이런 정책들이 보면 항상 어떤 계층을 포커싱으로 하느냐가 바뀌어 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포커싱이었다면 때로는 한국분도 있었고 외국인 있었고 지금은 현재 아시다시피 다 청년이라든지 이제 이런 신혼부부에게 모든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저희 상담소에서는 금천구에서 일하기 때문에 금천구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금천구는 아무래도 서울시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 수에 비해서 취약계층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안에서도 1인 가구라던가 1인 가구 중에서 취약한 1인 가구들이 서울시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그 전에도 물론 유상 사업을 해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비적정 주거지 사시는 분들을 좀 발굴해내서 공공임대라든지 양호한 집으로 옮겨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살짝 실도스럽긴 했는데 매년 뭐 몇백 가구씩, 몇십 가구씩 이사를 시키고 발굴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사시던 곳들이 고시원, 저희 만나는 고시원들이거든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고 고시원비가 내면 살 수 있고 게다가 보통은 김치와 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해먹거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힘들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려도 자발적으로 물론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생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처리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고시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요새는 이제 약간 지역사회 정착까지도 도와라 이렇게 사업이 좀 바뀌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각 센터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이사를 시킨 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너네 나름대로 뭘 해봐라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뭐 입주할 때 집들이 행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생필품을 좀 사준다거나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또 동네에도 활짝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다들 격리를 시키는 때였고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반찬 만들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년도, 22년도에는 반찬 배송을 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고시원이라든지 쪽방 같은 사시다가 공공임대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집으로 오신 분들을 상대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제가 반찬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8주간 정도를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반찬만 주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묻고 이제 그런 처음에 지역사회에 왔을 때 해야 되는 일들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분들을 모아서 반찬 만들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사실 사기 싫어하시지만 다 힘들게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많이 있었어요. 복사일동도 있고 막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쉽게 내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 인적인 어떤 걸 활용해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찬을 주는 거하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발제사 하신 분 중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 중에서 먹거리 취약계층 플러스 먹거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결실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19명에 27회 먹거리를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만들고 일부는 본인이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나눔을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그 모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반찬만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사귀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얻고 얘기를 듣고 정보 공유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라? 많은 사람이 생기고 진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이 활동을 통해서 진짜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고시원에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앞치마도 평생 처음 해봤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2023년도에 가셨던 분들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올해는 저희가
공동 텃밭 그 멤버가 공동으로 텃밭을 지금 합작 지난주에 이렇게 발대식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육 목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끌어내서 뭔가 모이게 하고 같이 만들게 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저희가 이런 자조 모임을 지원할 돈은 없어요. 사실 없다 보니까 그 땅만 좀 이렇게 임대해서 해주고 간식 잠깐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수급자분들인데 그분들이 회비를 내가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마지막에 흔한데 목걸이 활동이라는 게 욕구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이론으로 제가 인정받고 저희 지난주에 그 주말농장 대장식이 오셨는데 정말 저 놀랐던 게 그분들 다 오셨거든요. 도시농업의 코로나 전환 다 오시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어떻게 본다면 평소에는 내가 약간 취약하다고 느꼈는데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뭔가 나가 이렇게 이론이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도시 지역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그 마을 회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왜 시골에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다 당연하게 모든 거의 저녁 식사, 점심 식사를 모여서 하시고 그리고 안 나오시면 안 먹게 되고 집에서 나 찾아가고 이러는 게 당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이 도시라는 게 이렇게 취약하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교육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많이 방문하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가구 중에서 음식이 많이 구하는데 밥통이 이제 압력 밥통이 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밥통 그걸 쓰시는 건데 맛이 없잖아요, 그것은. 근데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쓸 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쌀만 있고 밥통이 네, 그래서 그렇다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활동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주거 상담소인데 요즘 뭐 도시농업도 하시고 복지사업으로 점점 세를 확장하고 계신데 이게 아주 복지의 개념들이 점점 고유에서부터 여러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랑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1인 가구가 금정구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금정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다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다 대부분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금정구가 세가 싸기 때문에 여기다 모이고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열악한 1인 가구가 되는 그 과정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산동에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가산동에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세대수가 4,000세대가 나와요. 그러면 벽산 아파트 5단지가 4,000세대거든요. 근데 그 면적은 5단지의 절반도 안 되는 부분에 4,000명이 몰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거가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발제 한 분 더 나오셨죠? 맞들 최근에 작년 어마무시한 강의를 듣고 탄생한 먹거리 교육공동체 맛들의 대표님 맡고 있습니다. 박현주 대표님으로부터 지역 먹거리 활동가로서 만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주제로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먹거리 교육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 먹거리 교육을 왜 신청하게 됐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먹거리와 관련된 그 스토리들이 좀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2010년도에 가산중학교에 돌봄코디로 들어갔었는데 15명의 청소년을 모아놓고 한 클래스를 저녁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서 밥을 좀 잘 챙겨 먹이고 학습에 도움을 주라는 정도의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녁밥을 어떻게 먹일 거냐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을 제일 잘하는 식당을 찾자.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저기 한밭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밥을 맛있게 해주는 집이었는데 거기를 매일 저녁 아이들과 가는데 애들이 질리지 않고 먹게 되는 게 메뉴가 집밥인 거죠. 그리고 그 한밥집 주인분이 아이들이 많아지거나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냄비밥을 얼른 해서 부족하지 않게 제공을 해주는데 일반 식당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게 저는 그때 처음 느꼈는데 밥이 이꼬르 애정이더라고요. 애정 결핍이 밥을 먹는 양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 공기를 먹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밥의 양이 주는데 한 공기여도 충분한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고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쭉 짚어보니까 코로나19 때는 코로나19 극복 홀몸 어르신 영양공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복지관에서 가장 먹거리 공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공공과의 연계성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깡통 반찬 깻잎이라든지 스팸이라든지 깡통을 제공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캔을 잘 못 따는데 어르신들도 캔을 잘 따실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민간에서 먼저 나서서 몇몇 개인, 몇몇 단체가 주도적이어서 그때 아마 활적이 되게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각 동을 한 바퀴 다 돌아서 그 취약계층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다 찾아내고 그분들께 다 반찬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시흥5동에서 일을 했었을 때인데 88명의 어르신이 나왔고요. 정말 인원이 불규칙하더라도 빠짐없이 다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좀 메모했던 걸 각 동별로 막 공유냉장고며 또 귀주 쌀을 채워놓으면 누군가가 가져가고 또 누군가는 넘치거든요. 혼자 사는데 나는 쌀이 많다 그러면 그 뒤에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게 쌀을 가져가고 직접 못 가져가겠는 분은 누군가가 대신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동별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거를 제가 마을 활동 한 15년 이상을 하면서 그 봐왔던 거를 아까 우리 그 황용석 강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를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갑게도 작년에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아마 한더위 아니었나 싶은데 일주일에 2번씩 16차씩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지역에서 이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이 또 많이 오셨고 또 신기한 거는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어서 그런지 젊은 학부모들이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서 같이 교육을 많이 들었고요. 교육 이후에 저희가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먹거리 교육공동체 맛들이라고 그 맛들은 맛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고요. 잠깐만요. 제가 몸살 감기로 약을 많이 먹었더니 좀 멍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맛들은 교육 취지에 맞는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그 소득으로 따지자고 하면 이미 정책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 라인에 다 포함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 대상자가 누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저도 먹거리 취약계층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부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 혼자를 위해서는 그냥 김치냉장고 위에서 국에다 밥 말아서 김치 한 조각에다가 먹고 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버리는 거니까 다른 가족이 없으면 이 젊은데도 벌써 그러하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나 혼자일 때는 더 방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가족한테 요리를 많이 해주던 그런 습관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거리라는 거에 직접 참여하자라는 좀 개인적인 동기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먹거리로부터 취약한 계층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먹거리로부터 취약했던 경험이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도 분명히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렇게 뭐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게 괜찮지만 타지에서 이렇게 낯선 근처구에 잠만 자러 왔던 동네였는데 현수막 하나 걸린 걸 보고 뭔지 몰라도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청년 소셜 다이닝으로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 7시쯤에 시장할 즈음에 도착했을 때면 저희가 아까 우리 유경수 센터장님이 말한 저 따뜻하고 뭐 이렇게 바로 만들고 했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사 제공을 하고 이어서는 반찬 만들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찬 만드는 거를 직접 배우면서 이거 어렵지 않고 직접 해보면서의 어떤 즐거움을 좀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찬을 가져가는데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데 또 다른 누군가까지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미리 하죠. 반찬을 넉넉히 가져가서 누군가와 나눠라. 그러면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도시락을 싸가면서 누군가와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청년주택에 사시는 분은 정말 용기 내서 그 옆집 누군가한테 그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그런데 용기를 한 번 더 내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너무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게 고마워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날 용기 내서 그 누군가한테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과일이랑 막 간식을 막 주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소셜 다이닝 할 때 결혼이 생기면 뭐 지인 추천, 뭐 친구 데려오기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또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웃이 됐다고. 그것이 저는 되게 이 소셜 다이닝을 하면서의 가장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1인 가구 중년 남성의 경우도 가장 큰 문제예요. 여성의 경우는 어찌되었건 반찬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해먹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익숙치 않으면 그 쉬운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분들은 그 고마움을 설거지로 열심히 보상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돌봄 종사자로서 본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케어를 해야 되지만 이 먹거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밥의 한계는 또 본인도 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서 그 본인이 케어하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정성껏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어떤 취약계층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자녀와의 좀 이렇게 그 평상시에 거리감이 있어서 자녀를 충분히 케어하지 못한다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뭐라 그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뭐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 애로가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좋은 식재료, 제철 나온 식재료와 또 한식과 집밥과 우리 고유의 음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었던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